그 당시 과연 나에게 덮친 이 모든 불행을 겪은 후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회상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한 행동을 돌이켜보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나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아래층은 물론 내 주위가 모두 완전한 정적에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양한 소리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바실리가 아래쪽에서 왔고 빗자루 비슷한 물건을 창문 쪽으로 던지고서 하품을 하더니 나무 상자 위에 누웠다. 아래쪽에서 아우구스트 안토니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소음이 들려왔다. 몇 분이 지나자 집안은 이전처럼 움직임이 부산해졌는데 마치 어느 누구도 내가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지만 가슴에는 돌처럼 무거운 무엇인가가 놓여 짓누르고 있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저런 생각과 상념들이 나의 혼란스러운 상상 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에게 닥친 불행에 대한 회상이 계속해서 그것들의 기묘한 연결고리들을 끊어놓았다. 나는 또다시 나에게 닥친 예측할 수 없는 운명과 절망과 공포의 끝없는 미궁에 빠져들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들로는 이런 것이 있었다. 모두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 미워하는 것은 그 어떤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본로자의 형제도 아닐 뿐더러 버림받은 불행한 고아로 자비심 때문에 데려온 아이일 것이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혼자 말하곤 했는데 이런 부질없는 생각은 나에게 씁쓸한 위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럴듯한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런 운명을 타고나 그런 것으로 내 운명은 불행한 칼을 입은 니체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함으로써 나는 위안을 얻었다. 내 자신이 이미 이 비밀을 알아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감출 필요가 있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아빠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빠, 제 출생의 비밀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얘야, 뭘 어떻게 하겠니? 일찍이든 늦게든 어차피 알게 될 것인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난 너를 양자로 삼았고 그리고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한다면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빠, 비록 제게 아빠라고 부를 권한은 없지만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전 늘 아빠를 사랑해왔고 사랑할 것이며 아빠가 저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빠의 집에서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저를 좋아하지 않거니와 특히 생제롬은 저의 파멸을 맹세할 정도죠. 그 아니면 제가 아빠의 집에 남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전 제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할 정도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빠, 저는 그를 죽일 거예요. 아빠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겠지만 나는 손을 저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에요. 제 은인이신 아빠.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난 아빠를 껴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나의 아빠. 나의 은인이시여. 저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신의 뜻에 맡겨주세요. 그렇게 난 어두운 창고 안에 있는 상자 위에 앉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목 놓아 울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나를 기다리고 있는 창피한 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현실이 나를 현실 세계로 되돌려 놓자 공상들은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런가 하면 나는 또 바깥 세상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상상하기도 했다. 나는 경기병이 되어 전쟁터로 나간다. 사방에서 적들이 나를 향해 돌진해오고 나는 군도를 휘둘러 한 명을 죽이고 다시 치켜들어 두 번째, 세 번째 병사를 죽인다.
마침내 부상과 피로에 지친 나는 땅으로 떨어지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승리다. 장군이 말을 타고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인 그는 어디에 있는가? 병사들이 장군에게 나를 가리키고 그는 내 목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승리했다. 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여 검정색 수건으로 팔을 동여맨 채 트베르스코이 가로수길을 산책하고 있다. 난 장군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황제가 나를 만나게 되고 이 부상당한 청년이 누구냐고 묻는다. 신하들이 황제에게 이 청년이 바로 그 유명한 영웅 니콜라이라고 말한다. 황제는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 짐이 그대에게 감사를 표한다. 무엇이든 나에게 요청하면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다. 나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서 군도에 의지한 채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황제시여, 저는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고 조국을 위해 죽기를 희망하며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황제 폐하가 자비를 베풀어 저에게 소원을 청하라 하신다면 단 한 가지만을 청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적이자 외국인인 생제롬을 파멸시키게 해주십시오. 전 제 왼수인 생제롬을 파멸시키고 싶습니다. 나는 생제롬 앞에 멈춰서서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나의 불행을 만들었다. 무릎을 꿇어라. 그때 갑자기 진짜 생제롬이 회초리를 들고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는 또다시 조국을 구원한 병사가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 또한 신에 대한 생각도 떠올랐는데 나는 신에게 어찌하여 신께서 나를 이렇게 벌하냐고 대담하게 물었다. 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제가 이처럼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청소년 시절에 나를 불안하게 했던 종교적인 회의의 첫걸음을 아직까지 겪고 있음을 나는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데 이는 불행이 나의 불평이나 무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인 혼란을 겪던 이 시기에 내 머릿속에 떠오른 신의 섭리의 불공정성에 대한 생각과 함께 비가 온 후에는 잘 부서지지 않는 물은 땅에 떨어져 재빨리 뿌리를 내리는 나쁜 싹처럼 하룻밤 동안의 고독한 격리 때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상상도 했는데 창고에서 살아있는 나 대신 죽은 시체를 발견한 생제롬이 놀라는 모습을 혼자 그려보기도 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40일 동안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나탈리아 샤비슈나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죽은 후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할머니 집의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위보치카의 진정한 눈물이나 할머니의 애도 그리고 아빠와 아우구스트 안토노이치의 대화를 엿듣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애는 좋은 아이였지. 아빠가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생제롬이 말한다. 그렇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개구쟁이였죠. 자네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만 해. 아빠가 말한다. 자네는 그 아이가 죽게 된 원인 제공자야. 자네가 그 아이를 놀라게 했잖아. 그 아이는 자네가 자기에게 가려 했던 모욕을 견디지 못한 거야. 여기서 나가게, 나쁜 사람 같으니. 그러면 생제롬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 것이다. 40일 후에 나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날아갈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놀라울 정도로 하얗고 아름다우며 투명하고 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것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나를 하얀 무엇인가로 감싸면서 어루만진다. 하지만 나는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는데 내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 만일 정말로 어머니라면 내가 말한다. 내가 엄마를 안아볼 수 있도록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러자 엄마의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한다. 여기선 우리 모두 이렇단다. 나는 너를 안을 수가 없구나. 너에겐 이것이 좋지 않니? 아니요, 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간지럽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저는 엄마의 손에 키스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돼. 여기서는 이렇게만 해도 아주 좋아.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나는 정말로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엄마와 나는 둘이서 함께 더 높이 날아간다. 바로 이 장면에서 잠을 깬 듯 어두운 창고에 있는 상자 위에 앉아 눈물로 뒷밤을 적신 채 아무 생각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함께 높이, 더 높이 날아가요라고 외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규명해보기 위해 오랫동안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나의 이상적인 견해로는 오직 무섭도록 의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함만이 느껴졌다. 나는 현실의 인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행복하고 기쁜 공상들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내가 공상의 궤도에 들어가자마자 놀랍게도 이런 공상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곧 알 수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런 공상에서 어떠한 만족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창구에서 밤을 보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인 일요일에 교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또다시 가두었다. 나는 나에 대한 처벌이 감금으로 한정될 것 같은 기대를 갖기 시작했고, 달콤한 깊은 잠과 유리창에 낀 성의 무늬들에서 아른거리는 화창한 햇빛, 그리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한낮의 일상적인 소음의 영향을 받아 내 생각들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독한 유폐가 힘들기는 매한가지였는데 나는 움직이고 싶었고, 마음속에 쌓인 앙금을 누구에게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주변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태가 나를 한층 더 불쾌하게 만들었다. 나의 이런 상태를 일부러 북돋으려 하려는 듯 생제롬은 아주 평온하게 명랑한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며 자기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휘파람을 불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2시에 생제롬과 볼로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니콜라이가 나에게 식사를 가져왔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고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에이, 도련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맷돌로 간다고 해서 다 밀가루가 되는 건 아니죠. 이후 수차례에 걸쳐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던 이 격언은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다. 나에게 보낸 식사가 빵과 물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피로그 흰 빵까지 곁들인 제대로 준비된 정찬이어서 나로 하여금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다. 만일 나에게 피로그 흰 빵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것은 유패로서 나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내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단지 내가 아주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격리시키고 있다는 것이 여전한 체벌이 남아있음을 의미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몰두하고 있을 때 내가 갇혀있는 어두운 방의 자물쇠를 열쇠로 돌리더니 생제롬이 차가우면서도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에게 갑시다. 그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방에서 나가기 전에 분필로 더럽혀진 재킷의 소매를 털려고 하자 생제롬은 그런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마치 내가 아주 형편이 없는 정신 상태에 물들어 있으므로 거칠애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태도였다. 생제롬이 내 손을 잡은 채 끌고 홀을 지나간 것을 본 카텐카와 리보치카, 그리고 볼로자는 마치 우리가 월요일마다 우리 방 창옆을 지나 끌려가는 죄수들의 모습을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았다. 내가 할머니의 안락의자로 다가가 할머니의 손에 키스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얼굴을 돌리시더니 부인용 짧은 망토 아래로 손을 감추셨다. 그래, 얘야. 할머니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침묵을 지키시다가 내 다리에서 머리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할머니의 시선에 압도되어 내 눈길과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몸들 바를 몰랐다. 네가 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한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니? 생제롬 씨는 내가 부탁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길게 끌면서 할머니가 덧붙였다. 너희들의 교육을 맡아주었는데 이젠 우리 집에 계시지 않겠다는구나. 왜 그렇지? 바로 너 때문이야. 나는 네가 감사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치 당신 자신의 말씀이 사전에 미리 준비된 것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의 배려와 노력들에 대해서 말이야. 너희들이 그의 공을 제대로 평가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 같은 풋내기 어린 녀석이 어떻게 이분에게 덤빌 생각을 했느냐 말이다. 아주 잘한 짓이다. 아주 훌륭해. 나 역시 네가 점잖은 대우를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 너에겐 할 수 없이 다른 하급의 천박한 수단으로 취급해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용서를 빌어라. 할머니가 생제롬을 가리키면서 엄하게 명령하는 어조로 덧붙여 말씀하셨다. 알아들었느냐? 나는 할머니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가 생제롬의 연미복을 보자 얼굴을 돌려 외면을 하였고 또다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아찔한 기분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찌 된 거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정녕 들리지 않는 거냐? 나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코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뇌를 분명히 감지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코코, 이게 정말 너란 말이냐? 할머니는 명령적인 어조가 아니라 애정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할머니, 전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빌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만일 내가 더 이상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눈물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칠 것을 감지하고 갑자기 말문을 닫았다. 난 너에게 명령하고 있고 너에게 부탁하고 있다. 그런데 넌 어찌 된 거냐? 싫어요. 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억제된 통곡이 지금까지 겨우 지탱하고 있던 울음의 독을 갑자기 무너뜨렸고 통제할 수 없는 홍수처럼 쏟아져 흘러내렸다. 아하, 당신은 새엄마에게도 역시 그런 식으로 복종하지 않고 그런 태도로 새엄마의 친절에 보답할 작정인가요? 생제롬이 비극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무릎 꿇어요. 아이고 하느님, 만약 네 어미가 살아서 이것을 보았다면. 할머니가 얼굴을 돌려 나를 외면하고 눈에 고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다. 만일 네 어미가 보았다면. 그래, 모든 게 잘된 일이다. 네 어미는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견디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더욱더 슬프게 흐느껴 오셨다. 나 역시 따라 울었지만 용서를 빌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백작 부인. 생제롬이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할머니의 통곡은 이내 딸꾹질과 히스테리 발작 상태로 바뀌었다. 미미와 가샤가 놀란 얼굴을 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알코올 성분의 양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집안 전체가 분주함과 속삭이는 소리로 가득했다. 당신이 한 짓을 즐기면서 잘 보세요. 생제롬이 나를 2층으로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가? 생제롬이 나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난 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향해 나 있는 큰 계단을 따라 뛰어내려갔다. 정말 집에서 도망을 치려고 했는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는지는 지금도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단을 따라 계속해서 뛰어갔던 사실 정도이다. 너 어디 가니 얘야? 마침 내가 너에게 물어볼 일이 있단다. 갑자기 귀에 익은 음성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 달려가려 했지만 아빠가 내 손을 잡더니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자 얘야, 나하고 같이 좀 가자.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서재 서류 가방에 손을 댈 수가 있지? 아빠가 소파에 있는 작은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가며 말했다. 어떻게? 왜 너 말이 없는 거야? 응? 아빠가 내 귀를 잡았다. 잘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일인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뭐라고?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모른다. 모른다. 모르겠다.
아빠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내 귀를 잡아 흔들면서 이렇게 되풀이했다. 네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일에 앞으로도 주제넘게 나설 거냐? 나설 거야? 그럴 거야? 귀에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난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정신적인 쾌감을 경험했다. 아빠가 내 귀를 놓아주자마자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손에 키스를 퍼부었다. 저를 더 때려주세요. 더 세고 아프게요. 저는 쓸모없고 못된 놈이에요. 저는 불행한 인간이에요.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너 왜 이러는 거니? 아빠가 나를 살짝 밀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전 절대 안 갈 거예요. 아빠의 프로코트에 매달리면서 내가 말했다. 모두가 저를 미워해요. 전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발 아빠만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저를 보호해 주시든가 아니면 집에서 저를 내쫓아 주세요. 전 그와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는 모든 일로 저에게 창피를 주려고만 애쓰고 있어요. 그는 자기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명령할 뿐더러 저를 채찍으로 때리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어린애가 아니에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전 죽을 거예요. 제 자신을 죽여버릴 거예요. 그가 할머니에게 제가 천하에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병이 났어요. 할머니는 저 때문에 돌아가실 거예요. 저는 제발 혼내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괴롭힐까요? 눈물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했기 때문에 난 소파에 앉았다.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어서 아빠의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마치 그 순간에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사람처럼 통곡을 했다. 바보 같은 녀석. 뭐 때문에 오는 거야? 아빠가 몸을 굽히면서 동정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그는 저에게 폭군이에요. 학대자이고요. 전 죽을 거예요. 아무도 절 좋아하지 않아요. 겨우 이렇게 말을 마치고서 나는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빠는 나를 안더니 침실로 데려갔다. 나는 이내 잠들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은 한밤중이었고 내 침대 근처에는 촛불 하나가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주치의와 미미, 그리고 류보치카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 표정으로 보아 그들이 내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난 12시간의 숙면을 취한 뒤라 한결 가볍고 기분 좋은 상태임을 느끼면서 내가 아프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증오의 감정인데 소설 속에서 서술되는 그런 증오가 아니며 나는 그런 증오를 믿지도 않는다. 소설 속에서 다루는 증오는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그 속에서 일종의 쾌감을 찾는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이 증오는 당신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그의 머리카락, 목, 걸음걸이, 목소리, 그의 모든 신체기관, 그의 모든 행동이 반감을 일으키게 하고 그와 함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여 당신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서 그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조차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런 감정을 바로 생제롬에게서 경험했다. 생제롬이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한 지도 벌써 1년 반이나 되었다. 나는 지금 그를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그가 좋은 사람이고 꽤 수준 높은 프랑스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어리석지도 않았을 뿐더러 교육도 꽤나 많이 받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양심적으로 충분히 이행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모든 프랑스인들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러시아인의 기질과는 반대가 되는 것으로 경솔한 이기주의, 허영심, 철면피함, 그리고 무례할 정도의 자기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할머니가 육체적인 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감히 우리를 매로 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특히 나에게 회초리로 위협을 하면서
마치 나를 때리는 것이 스스로에게 아주 커다란 만족을 주는 듯한 그런 억양으로 단어를 혐오스럽게 발음했다. 나는 결코 체형의 아픔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생제롬이 나를 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절망과 분노에 참기 힘든 상태의 기분을 느끼게 했다. 카를 이바누이치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괴선용 자나 멜빵으로 우리를 혼낸 적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회상하면서도 아무런 분한 생각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말하는 그 시기에는 설령 카를 이바누이치가 나를 때린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냉정하게 그의 체벌을 감수했을 것이다. 나는 카를 이바누이치를 매우 좋아했고 내가 철이 든 이래로 나 자신만큼이나 그를 잘 이해했으며 그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세고 독선적인 생제롬에 대해서는 모든 어른에게 갖는 마지못해 표시하는 존경심 말고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카를 이바누이치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아저씨 같은 재미있는 노인이었지만 나의 어린 소견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모든 사회적 지위에 있어 항상 자신을 낮추었다. 반대로 생제롬은 교양 있고 모든 사람과 동등해지려고 노력하는 잘생기고 젊은 멋쟁이였다. 카를 이바누이치는 우리를 꾸짖거나 벌을 주면서 항상 냉정하게 행동했다. 비록 그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 여겼을지라도 별로 달갑지 않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와는 반대로 생제롬은 훈육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다. 그가 우리에게 벌을 줄 때는 우리를 교육시킬 목적이라기보다 마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에 매혹되어 있었다. 그가 마지막 음절에 강한 강세를 실어 말하는 호사스러운 프랑스식 표현이나 악센트가 실린 표현은 나에게 참을 수 없는 역겨움 그 자체였다. 화를 내면서 칼을 이바누이치는 이게 인형극이야. 개구장이 꼬맹이, 샴페인에 달라붙은 팔이라는 말을 하곤 했었다. 하지만 생제롬은 우리를 부르면서 쓸모없는 놈, 파렴치한 등등이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 칼을 이바누이치는 우리에게 구석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게 하였는데 이는 이런 자세로 인해 파생되는 육체적인 고통에 벌을 주었지만 생제롬은 가슴을 쭉 내밀고 팔로 큰 제스처를 취하면서 비극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 무릎 꿇어 이 망나니들. 그리고 얼굴을 자기 쪽으로 보고 무릎을 꿇게 했으며 용서를 빌게 했다. 이런 체벌은 우리에게 커다란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내게 벌을 내리진 않았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상기시켜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겪었던 모든 것, 그 이틀 동안에 느꼈던 절망감, 수치심, 공포와 증오의 감정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때 이후로 생제롬이 나를 단념이라도 한 것처럼 나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우연히 눈이라도 마주치는 경우 내 시선에는 항상 지나치게 노골적인 적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일부러 차갑게 짓고 있는 냉담한 표정의 본심을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얼굴이 빨개진 채 그를 외면해버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는 그와 어떤 관계로든 맺어지는 것이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나는 스스로 점점 더 외롭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혼자 있으면서 사색하고 관찰하는 것이 나의 주된 즐거움이 되었다. 나의 사색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나에게 매우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설의 내용이 발생하는 하녀들의 방이 내 관찰의 주 무대였다. 물론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마샤였다. 그녀는 바실리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자유롭게 살고 있을 때부터 바실리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그때 이미 그들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다. 운명은 5년 전에 그들을 갈라놓았고 다시 할머니 집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들 두 사람의 사랑 앞에 니콜라이라는 장애물을 놓아두었다. 니콜라이는 자신의 조카딸이 바실리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리를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는 바실리를 몰상식하고 방종한 인간이라고 불렀다. 이 장애물은 지금까지 비교적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바실리에게 마샤에 대한 연정을 갑자기 불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는 장밋빛 셔츠를 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바르면서 양복점 출신의 하인만이 부를 수 있는 멋을 한껏 부렸다. 그의 애정 표현이 이상하고 무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은 매우 진실되었다. 니콜라이가 자신의 조카 딸과 그의 결혼을 분명하게 거절한 이후부터 바실리는 그 슬픔으로 인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집들을 전전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동들로 증명했다. 한마디로 그는 어리석게 행동을 했고, 그 결과로 경찰서에서 수치스러운 벌을 받은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과 그 결과들조차 마샤의 눈에는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였으며,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한층 더 강화시켜줄 뿐이었다. 바실리가 경찰서에 있을 때면 마샤는 눈물이 마를 겨를도 없이 매일 울었고, 자신의 슬픈 운명을 가샤에게 한탄했으며, 큰아버지의 욕지거리와 체벌도 개의치 않고 몰래 경찰서로 달려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면회하고 위로해 주었다. 독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세계를 경멸하지 말아주기를 부탁한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동정의 선율들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그 선율들이 울리고 있는 하녀들의 방에서 공명하는 그 소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녀들의 방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볼 수 있는 층계참으로 향할 것이다. 바로 여기 하녀의 방에는 페치카에 붙은 침대가 있고, 그 침대 위에는 다리미, 마분지로 만든 코가 깨진 인형, 대야, 물통을 매단 세숫대가 있다. 여기에는 또한 창이 있는데, 그 창 위에는 검은색의 양초 조각, 둥글게 감긴 견사 뭉치, 먹다 남은 초록색 오이와 사탕 봉지가 무지싸게 널려 있다. 그리고 커다란 빨간색 책상도 있는데, 책상 위에는 사라사 천에 이제 막 술을 놓기 시작한 자수틀이 있고 벽돌이 놓여 있다. 그 책상 앞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밋빛 아마포 옷을 입고 특히 나의 관심을 끌게 하는 하늘색 삼각형 수건을 들은 그녀가 앉아 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가끔씩 바늘로 머리를 긁거나 촛불의 심지를 바로잡기 위해 손길을 멈추곤 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다. 이렇게 밝고 푸른 눈을 가졌으며 이렇게 짙은 이맛빛 머릿결에 풍만한 가슴을 지닌 그녀가 왜 귀족의 처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만일 장밋빛 리본이 달린 부인용 드곤을 쓰고 미미가 입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트베르스코이에서 보았던 바로 그런 다갈색의 비단 옷 차림으로 응접실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잘 어울릴까? 그녀가 수틀에 앉아 자수를 놓으면 나는 거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볼 것이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그녀에게 외투나 식사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기꺼이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바실리의 술 취한 얼굴과 더러워진 장밋빛 셔츠가 바지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다 품이 좁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는 혐오스러운 꼴은 어떠한가? 내게는 그의 모든 몸짓이나 그의 등에 드러난 모든 주름에서 경찰서에서 그에게 가한 온갖 혐오스러운 체벌 자국들을 분명하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바샤? 또다시. 베개에 바늘을 꽂으면서 들려오는 바실리를 향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마샤가 말했다. 무슨 일이라니? 정말 그에게 자비가 있을는지. 무언가 하나만이라도 결정이 된다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으니. 바실리가 말했다. 차 좀 마시겠어요? 다른 하녀인 나데지다가 말했다. 그러면 정말 고맙죠. 당신의 큰아버지, 그 도둑놈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나를 미워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아마 내가 괜찮은 옷을 가지고 있어서, 또 내가 활달하고 멋지게 걸어서 그런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제기랄이야. 바실리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끝맺었다. 조금은 고분고분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니. 마샤가 바늘을 입에 물면서 말했다.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그때 할머니의 방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투덜거리는 가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 이런 저주스러운 삶이라니. 징역살이야. 제발 하나만이라도. 오 하느님, 제 불찰입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중얼거렸다. 존경하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바실리가 그녀를 맞기 위해 약간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아, 자네가 여기 있다니. 자네의 존경 같은 것은 필요 없네. 그녀가 엄하게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왜 자네가 여기에 와 있지? 처녀들의 방에 사내가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나? 건강이 어떠신지 문안이나 드리려고요. 바실리가 소심하게 말했다. 곧 죽을 거야. 이게 바로 내 건강 상태라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격노하며 입을 크게 벌리고 호통을 쳤다. 바실리가 웃기 시작했다. 여기서 웃을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물러가라고 했으면 냉큼 갈 일이지. 어찌 그렇게 못나고 치사한 거야. 그러면서 결혼하기를 원해. 비열한 놈 같으니. 자, 냉큼 꺼지지 못해. 그런 다음에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창문의 유리창들이 흔들릴 정도로 문을 세게 닫고는 발을 구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칸막이 너머에서도 모든 일에 대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한참 동안이나 욕을 퍼붓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는 소리와 자신이 끔찍하게도 사랑하는 고양이의 귀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마침내 문이 열리더니 그녀에게 꼬리를 잡힌 고양이가 하얗게도 야옹거리면서 밖으로 던져졌다. 보아하니 다음에나 와서 차를 마셔야겠군. 자, 그럼 안녕. 바실리가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난 잠깐 사모바르를 살펴보고 올게요. 나데즈나가 윙크를 하면서 말했다. 그래, 난 이제 한 가지의 끝을 보아야겠어. 나데즈나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바실리가 마샤 곁으로 다가가더니 말을 계속했다. 백작 부인에게 곧장 가서 사실대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것저것 다 버리고 세상 끝으로 도망을 쳐버리든지 해야지 정말. 그러면 남은 전 어떻게 하죠? 당신이 불쌍해서 내 사랑아.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자유롭게 나갔을 텐데. 정말로 말이야. 그런데 바샤, 왜 당신은 나에게 셔츠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잠시 침묵한 후에 마샤가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얼마나 까맣고 더러워요. 그녀가 그의 셔츠 옷깃을 잡으면서 말했다. 이때 아래층에서 할머니의 호출 종소리가 들려왔고 가샤가 자기 방에서 나왔다. 정말로 이 비열한 인간이라니. 마샤에게서 무엇을 얻자는 게야. 그녀를 보고 서둘러 일어나는 바실리를 문 쪽으로 밀면서 그녀가 말했다. 처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도 치근덕거리다니. 보아하니 자네는 아주 미쳐서 마샤의 눈물을 보는 것이 즐거운 모양이구먼. 저리 나가게. 자네 같은 사람의 꼴을 보지 않도록 말이야. 그리고 넌 이런 사람에게서 뭐 좋은 것을 찾은 게냐. 그녀가 마샤를 보면서 계속 말했다. 오늘 너희 큰아버지가 저 녀석 때문에 너를 때렸던 것이 별로 안 아팠던 모양이지? 아니다, 다 제 팔자지. 바실리 구르스코프한테만 시집을 가지 아무한테도 안 가겠다니. 이런 바보 같은 계집애라니. 네, 전 아무에게도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요. 설령 이 사람 때문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요. 마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나는 상자 위에 누워서 삼각형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마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에 바실리의 평가에 대한 나의 시각을 바꾸어 어떻게 해서 마샤에게 그가 그렇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슬픔에 진심으로 동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그렇게도 매력적인 처녀 마샤가 어떻게 해서 바실리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위층의 내 방으로 돌아와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페트로프스코의 영지는 내 것이 될 테고 마샤와 바실리는 나의 농노가 될 것이다. 나의 서재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다리미를 든 마샤가 부엌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마샤를 나한테 불러오게. 그녀가 올 것이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다. 갑자기 바실리가 들어와서 마샤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모든 게 끝장이구나. 그러면 마샤 역시 울기 시작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실리, 난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도 너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 자, 여기 1,000루블을 줄 터이니 그녀와 결혼해서 아무쪼록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다음 나는 소파가 있는 방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스쳐가는 수많은 허망한 생각이나 공상들 사이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깊이 각인된 감각적인 흔적을 남기는 공상들도 들어있다. 또한 지금은 그 생각들의 본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종 무엇인가 좋았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생각의 흔적들을 느끼면서 다시 그것들을 부활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바실리와 부부가 되어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샤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려고 했던 생각이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종류의 깊은 흔적을 새겨두었던 것이다. 나의 청소년 시절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끊임없이 즐겨하는 사색의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었다고 언급한다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나의 생각들은 내 나이와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상황과 정신적 활동 사이의 부적합성에는 신뢰할 만한 진실의 징표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정신적 생활에 잠기는 고독한 생활로 이끌었던 이 1년의 기간 동안 인간의 사명과 미래의 삶, 그리고 영혼 불멸에 대한 많은 추상적인 문제들이 나에게 제기되었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던 어린아이처럼 빈약한 나의 지성으로 이런 문제들을 규명해 보려고 온갖 열정들을 기울여 노력을 했다. 내가 규명하고자 했던 문제들이 제기하는 명제는 인간의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은 주제들이었다. 내게는 각 개인에게 속하는 인간의 이성도 모든 세대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발전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다양한 철학적 이론의 토대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은 이성에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개개의 인간은 이러한 철학적인 이론의 본질에 대한 그것을 터득하기 훨씬 전부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한다고 여겨졌다. 내 자신의 이성에서도 이러한 사상들이 지극히 명백하고 놀라울 정도로 나타났다. 심지어 나는 이러한 위대하고 유용한 진리를 최초로 발견했다고 상상하면서 삶의 그 진리들을 직접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다. 나에게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행복은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데 익숙한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힘든 노동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무거운 고통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쭉 편 채 타티슈 체프의 대사전들을 5분 동안 들고 있거나 창고로 가서 본능적으로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아프게 밧줄로 벌거벗은 자신의 등을 채찍질하며 때리기도 했다. 다른 한 번은 죽음이 매 시간 매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의아해하면서 인간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를 즐기는 것 외에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단정해버렸다.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은 나는 3일 동안 수업도 빼먹고 침대에 누워 각종 소설들을 읽거나 마지막 남은 돈으로 양볼 꿀을 바른 당밀과자 같은 것을 사 먹으면서 무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검정색 칠판 앞에 서서 분필로 다양한 형상들을 그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으로 깜짝 놀라기도 했다. 왜 대칭이 눈으로 보기에 조화스러운가? 도대체 대칭이 무엇이지? 이것은 천부적인 감각이라고 내 스스로 답하였다. 그렇다면 이 감각은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일까? 과연 인생의 모든 면에서 대칭이 존재하는 것일까? 오히려 그 반대로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칠판에 타원형의 형상을 그렸다. 삶이 끝난 후의 영혼은 영혼의 세계로 이동한다.
바로 이것이 영원성이다. 그러면서 나는 타원형 형상의 한 끝으로부터 칠판의 다른 끝까지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쪽 끝에서 오는 선은 없을까? 그래, 정말로 한쪽에서만 시작되는 영원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설령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이승에서의 삶 이전도 아마 존재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아주 어렵게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이런 논의와 그 관계가 당시의 나에게는 지극히 새롭고 명료해 보였으며 매우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나는 종이를 꺼내들고 이것들을 글로 기술해 볼 생각을 했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갑자기 끝없는 생각들이 떠올라 쌓이기 시작했고 나는 부득이하게 일어나서 방을 따라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창문가로 다가갔을 때 마침 마부가 물을 나르는 급수마차에 메고 있는 말이 내 주의를 끌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은 곧바로 이런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었다. 물을 운반하는 말이 죽었을 때 이 말의 영혼은 어떤 동물에게 옮겨질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게 옮겨질 것인가? 때마침 방 옆을 지나가던 볼로자가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미소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나에게 분명히 기억되고 있는 사건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했던 사색들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가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모든 철학적인 흐름들 중에서 회의론만큼 나 자신을 확실하게 매료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한때 나를 미치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끌었다. 나는 온 세상에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물체는 진정한 물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일 때만 존재하는 형상들이어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면 곧바로 그 형상들이 소멸될 거라고 상상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셸링의 주장에 전적으로 합치했다. 나는 이러한 끊임없는 사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발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공허를 포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가끔씩 반대쪽을 재빠르게 돌아다보곤 했던 그런 때도 있었다. 초라하고 하찮은 정신활동의 원동력.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 나의 빈약한 이성은 통찰할 수 없는 것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겨운 일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신념들을 상실해 갔는데 이 신념들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힘들고 괴로운 모든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는 내 의지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이성의 민첩함과 감정의 청순함이나 판단의 선명함을 소멸시키고 있는 항시적인 정신적 분석의 습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추상적인 관념들은 의식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순간에 영혼의 상태를 포착하고 그것을 기억으로 전달하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의 결과를 모아놓은 것이다. 추상적인 사색들에 대한 나의 성향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단계에 이를 정도까지 나의 의식을 발달시켰다. 가끔씩 아주 평범한 것에 대해 일단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 생각들이 제기하고 있는 분석에 열중한 나머지 출구 없는 동심원에 빠지곤 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를 따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내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그런 다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에 대해 생각하지?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 생각한다. 이는 분명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던 철학적인 발견들은 나의 자만심을 한층 더 키워놓았다. 나는 자주 모든 인류의 선을 위해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상상하면서 자신의 공적에 대해 오만한 의식을 가지고 나머지 죽어가는 인간들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들과 지나치며 우연히 만나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 떨었으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생각을 높이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체계적으로 진술할 재능이 없어졌으며
자신의 가장 평범한 언행에 대해서조차 부끄러워하지 않고 묘사할 습성을 키우지도 못했다. 이 시기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서술하면 할수록 나는 이 묘사들로 인해 더욱더 괴롭고 힘들어진다. 그러나 이 시기의 기억들 사이에서도 나는 항상 선명하게 내 인생의 첫 출발을 밝혀주거나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아주 따뜻한 감정을 느꼈던 순간을 또한 찾을 수도 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청소년 시절의 황야를 건너뛰고 진정으로 다정다감하면서도 고상한 우정의 감정이 밝은 빛처럼 이 연령대의 마지막을 비춰주었던 행복한 시절로 접어들기를 바랐다.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과 시정이 넘치는 청년 시절의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내 자신의 기억들을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서술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기로 한 이 시기부터 나의 성격과 성향에 결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주었던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일별해 보기로 하겠다. 본로자가 곧 대학에 입학해야 했기 때문에 선생들이 그를 따로 공부시키기 위해 다녔다. 나는 질투와 무의식적인 선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분필로 칠판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함수나 사인이나 좌표 등등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내게는 이런 용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명한 예지의 표현들로 여겨졌다. 어느 일요일날 식사 후에 할머니 방에는 모든 가정교사와 2명의 교수가 모였고 아버지와 몇몇 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입학시험의 예행 연습을 했다. 그곳에서 본로자는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나에게도 몇 과목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는데 나는 대답을 잘 하지 못했고 교수들이 할머니 앞에서 나의 무지를 감추어 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는데 그런 노력이 나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겨우 15살이었고 시험까지는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었다. 본로자는 식사 때만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하루 종일 심시어는 저녁에도 위층에서 공부를 했는데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존심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시험을 평범하게 치르기보다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고 싶어 했다. 드디어 첫 번째 시험 날이 되었다. 본로자는 청동 단추를 단 푸른색 연미복 차림에 금시계를 차고 에나멜 칠을 해서 광이 나는 구두를 신었다. 현관 앞에 아버지의 파이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니콜라이가 가죽으로 된 포장덮개를 살펴보고 있었다. 본로자와 생제롬이 대학으로 타고 갈 마차였다. 여자아이들, 특히 카텐카는 기쁘고 떨리는 얼굴 표정으로 창문을 통해 마차에 앉아있는 본로자의 균형 잡힌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그리고 할머니 역시 창문 쪽으로 힘겹게 다가와서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파에톤이 길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본로자에게 성호를 그으시며 무언가를 중얼거리셨다. 본로자가 돌아왔다. 모두들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에게 물었다. 어땠어? 잘 치렀어? 몇 점 맞았어? 하지만 그의 밝은 얼굴로 보아 시험을 잘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로자는 5점 만점을 받았던 것이다. 다음 날도 또한 잘 치르리라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그를 배웅했고 또 같은 조바심과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렇게 9일을 보냈다. 마침내 10일째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마지막 시험인 신학 과목을 보는 날이었다. 모두들 창가에 서서 그가 돌아오기를 아주 조바심 내며 기다렸다. 2시가 되었지만 본로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오 하느님 아버지, 그들이에요. 그들이 와요. 리보치카가 창문 유리에 매달려 소리쳤다. 정말 파에톤에는 생제롬과 나란히 본로자가 앉아 있었다. 그러나 본로자는 푸른 연미복과 회색의 모자 차림이 아니라 술을 놓은 하늘색 깃을 댄 대학생 교복 차림에 삼각모를 쓰고 허리에는 금빛 장검을 차고 있었다. 네가 살아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대학생 교복을 입은 본로자를 보고 할머니가 탄식을 하시더니
곧바로 실신하셨다. 볼로자는 기쁨에 빛나는 표정으로 현관으로 달려들어와서 나와 류보치카, 미미와 카텐카에게 입을 맞추고 포옹했는데 이런 볼로자의 행동에 카텐카는 귀까지 새빨개졌다. 볼로자는 기쁨에 겨워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 대학생 교복 차림의 그가 얼마나 멋지던지, 그가 갓 자라기 시작한 검은 코스염과 푸른 깃이 얼마나 잘 어울리던지, 그가 얼마나 날씬하면서도 긴 허리선과 고상하고 멋진 걸음걸이를 가졌던지. 이 기념할 만한 날에는 모두 할머니 방에 모여 식사를 했고 모두의 얼굴 표정에는 기쁨이 넘쳤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 시간에 즐거운 얼굴 표정에 예의 바르고 위엄 있는 집사가 냅킨을 두른 샴페인 병을 내왔다. 할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샴페인을 마셨는데 한 잔을 다 마시면서 볼로자를 축하해 주었고 다시 그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볼로자는 이제 자신만의 전용 마차를 타고 혼자 집 밖으로 외출하였고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고 담배를 피웠으며 무도회를 다녔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신의 방에서 친구들과 샴페인 2병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또 그들이 비밀스런 어떤 분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을 보았고 누가 마지막 잔을 마실지에 대해 언쟁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는 집에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고 식사 후에는 예전처럼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아 카텐카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비밀스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얼핏 들은 바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읽은 소설 속의 남녀 주인공들에 대해 그리고 사랑이나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 어떤 흥미거리를 찾는지 그리고 왜 엷은 미소를 짓거나 열띤 논쟁을 벌이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나는 볼로자와 카텐카 사이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우정 말고도 우리에게서 그들 두 사람을 떼어놓는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카텐카는 16살이었고 이미 성숙한 여성이 되었다. 과도기 연령대의 소녀에게서 나타나는 외모의 미성숙함이나 수줍음, 행동의 어색함 등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처럼 조화된 신선함과 우아함의 자리를 양보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밝고 푸른 눈, 이마와 직선을 이루면서 웃고 있는 시선과 선이 분명하고 고든 콜날이 여전했으며 밝게 미소 짓는 작은 입과 장밋빛 투명한 볼에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와 창백한 두 손 또한 여전했다. 그녀에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전처럼 순수한 소녀라는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렸다. 그 아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것이라곤 어른들처럼 따내린 탐스럽고 짙은 이맛빛의 머리와 봉긋해진 가슴뿐이었는데 그녀는 자기 가슴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것이 기쁘면서도 또한 부끄러운 듯했다. 류보츠카는 항상 카텐카와 함께 자랐고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녀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소녀였다. 류보츠카는 그다지 크지 않은 키에 구루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거위와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몸매도 아주 형편없었다. 그녀의 전체적인 외모에서 예쁜 것이라곤 오직 눈뿐이었다. 두 눈은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크고 새까만 그녀의 두 눈은 무언가 형용할 수 없이 유쾌한 표정에 깃든 경건함이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어 누구라도 이 두 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류보츠카는 모든 면에서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다. 카텐카는 늘 누군가와 닮아 보이려고 애쓴 듯 보였다. 류보츠카는 항상 똑바로 바라보았고 가끔씩 자신의 크고 검은 눈을 누군가에게 고정시킨 채 오랫동안 그 시선을 거두지 않아서 이런 행동이 예의 없는 것이라고 꾸중을 듣기도 했다. 반면에 카텐카는 속눈썹을 내리깔고 실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근실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시력이 아주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류보츠카는 다른 사람에게 굽히며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손님들 앞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입을 맞추려 하며 뾰로통하게 화를 내면서 그런 다정한 짓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카텐카는 손님들 앞에서 항상 상냥했으며 특히 미미 앞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그녀는 다른 어떤 소녀든 서로 허리를 껴안은 채 홀을 따라 거니는 것을 좋아했다.
류보치카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웃음이 많았고 가끔은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해 손을 내저으며 방을 뛰어다니곤 했다. 반대로 카텐카는 웃기 시작할 때면 손수건이나 손으로 입을 가렸다. 류보치카는 항상 정면을 보고 똑바로 앉았고 팔을 내린 채 걸었다. 그에 비해 카텐카는 고개를 약간 옆으로 숙이면서 손을 모은 상태에서 걸었다. 류보츠카는 성인 남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기쁨으로 들떠 있었고 자기는 반드시 경기병에게 시집갈 거라고 말했다. 카텐카는 모든 남자가 혐오스럽다고 하면서 자신은 결코 결혼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류보츠카는 항상 미미에게 분개했는데 미미가 코르셋을 너무 팽팽히 조여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군것질을 좋아했다. 반대로 카텐카는 가끔씩 자신의 의상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는 우리에게 얼마나 틈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아주 조금만 먹었다. 류보츠카는 얼굴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카텐카는 오직 꽃과 나비만을 그렸다. 류보츠카는 필드의 협주곡이나 베토벤 소나타 몇 곡을 아주 잘 연주했다. 카텐카는 변주곡이나 왈츠를 연주했는데 템포를 억제하면서 두드리거나 끊임없이 페달을 밟았으며 어떤 곡의 연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정을 실어 아르페치오의 협화음을 3번 정도 연주하곤 했다. 하지만 카텐카는 그 당시에 내 생각에 비추어 판단해 보았을 때 훨씬 더 어른스러워 보였고 이런 이유로 해서 나는 그녀가 더 좋았다. 아빠는 현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특히 더 즐거워했는데 평소보다 더 자주 할머니 방으로 식사를 하러 왔다. 내가 니콜라이에게서 알아낸 바에 따르면 아빠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유는 최근의 도박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땄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녁 때 아빠가 클럽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있는 곳에 들러 피아노 앞에 앉은 다음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부드러운 구두로 발장단을 맞추며 집시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면 아빠의 귀염둥이이자 아빠를 아주 존경하는 유보치카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경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가끔 아빠는 우리가 공부할 때 들어와서 엄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들었다. 아빠가 내 대답의 몇몇 단어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말로 판단해보면 아빠 자신도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 가끔씩 할머니가 이유 없이 모두에게 화를 내거나 불평을 늘어놓으실 때면 아빠는 우리에게 조용히 눈으로 신호를 주셨다. 얘들아, 우리까지 혼을 내시는구나. 나중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여하튼 우리의 유년 시절의 상상 속에서 그렇게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위치에 있던 아버지가 지금은 내 눈높이 정도로 내려와 있었다. 나는 여전히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빠의 크고 흰 손에 키스하지만 이미 아빠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었는데 종종 나 자신조차 깜짝 놀라는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는 내게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많은 도덕적 고통을 겪게 했던 경우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한 번은 저녁 늦은 때에 검은 연비복과 하얀 조끼 차림의 아빠가 볼로자를 무도회에 데려가기 위해 응접실로 들어왔다. 그때 볼로자는 자기 방에서 옷을 입고 있었다. 할머니는 침실에서 볼로자가 자신에게 와서 옷을 차려입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할머니는 매번 무도회 때마다 자기 방으로 볼로자를 불러서 칭찬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 버릇이 있었다. 단지 램프등 하나만 켜진 홀에서 미미와 카텐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거닐었고 유보치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엄마가 좋아했던 필드의 제2번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엄마와 류보치카처럼 그렇게 꼭 닮은 가족을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을 뿐더러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런 유사성에는 얼굴이나 체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아주 많이 닮았던 것이다. 손짓이나 걷는 방식, 특히 목소리와 몇몇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같았던 것이다. 류보치카는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한 세기 동안을 편하게 해주질 않는군.
이 한세기 동안이란 단어는 엄마가 자주 말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단어를 길게 잡아 끌면서 발음했기 때문에 한 평생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닮은 점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과 그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그녀 역시 피아노를 치기 전에 옷을 매만지고 마찬가지로 악보를 위쪽 방향으로 왼손을 사용하며 넘기며 또한 어려운 멜로디 부분을 계속 연습해도 안 될 때는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휴 하느님. 여기에다 포착하기 어려운 연주의 부드러움과 정확성을 꼽을 수 있는데 두 모녀는 찬란한 연주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리는 매혹적인 필드 연주법으로 했다. 이것은 초보 연주자들의 모든 눈속임과 잔꾀까지도 있게 해줄 만큼 매력적인 연주법이었다. 아빠가 젠걸음으로 방에 들어와서는 자신을 보고 연주를 멈춘 류보츠카에게 다가갔다. 아니야, 계속 연주해라 류바. 어서 연주해. 류보츠카를 자리에 앉히면서 아빠가 말했다. 내가 네 연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넌 알고 있지. 류보츠카는 연주를 계속했고 아빠는 손으로 턱을 댄 채 그녀의 곁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런 다음 어깨를 빠르게 으쓱하더니 아빠는 일어나서 방 안을 거닐었다. 피아노 쪽으로 다가가 아빠는 매번 그렇게 하듯이 멈춰선 채 오랫동안 류보츠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아빠의 행동이나 걸음걸이로 보아 흥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는 홀을 따라 몇 바퀴 거닐고 나서 류보츠카의 의자 뒤에 잠시 멈춰 서더니 그녀의 검은 머릿결에 키스한 다음 빠르게 몸을 돌리더니 다시 방 안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류보츠카는 곡을 다 연주하고 나서 아빠에게 다가가 물었다. 잘 연주했나요? 그러면 아빠는 말없이 류보츠카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이마와 눈에 대고 부드럽게 키스를 해주었다. 나는 아빠에게서 한 번도 그와 같은 부드러움이 담긴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입맞춤이었다. 아유 하느님, 아빠 우시는 거예요. 류보츠카가 아빠의 팔에서 시계줄을 풀어놓으며 자신의 크고 놀란 눈을 아빠에게 고정한 채 값싸게 물었다. 저를 용서하세요, 사랑스러운 아빠. 이 곡이 엄마가 늘 연주하던 곡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었어요. 아니다 얘야. 더 자주 연주해다오. 아빠가 흥분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는 모를 거다. 아빠는 다시 한번 류보츠카에게 입을 맞추고 마음속의 흥분을 감추려고 애쓰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복도로 통하는 문으로 나가 볼로자의 방으로 갔다. 볼데마르, 너 아직도 멀었니? 아빠가 복도 중간에 멈춰서서 이렇게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아빠 옆으로 하녀 마샤가 지나갔다. 그녀는 주인 어른을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그를 피해 지나가려고 했다. 아빠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너는 갈수록 예뻐지는구나. 아빠가 그녀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마샤는 얼굴이 빨개졌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볼데마르, 아직도 멀었니? 아빠는 마샤가 옆으로 지나갈 때 나를 발견하고는 기침을 하면서 몸을 떨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감성에 종속되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을 모욕하는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잔인하다고 여겨지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주 맴도는 경우들이 있다. 나는 그런 생각들을 멀리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도 자꾸만 맴돌고 있다.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기력이 약해져 갔다. 할머니가 흔드는 호출 종소리와 가사에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더 자주 들려왔고 할머니의 방에서 거칠게 여닫히는 문소리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들려왔다. 할머니는 서재에 있는 안락의자가 아니라 침실의 높은 침대에서 레이스 달린 베개를 안은 채 우리를 만났다. 나는 할머니에게 문안을 드릴 때 할머니의 손에서 푸르스름하면서도 누런 윤기를 띠고 있는 종기를 보았고 침실 안에서는 5년 전 엄마의 방 안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귀쾌한 냄새를 맡았다. 하루에 3번씩 의사가 할머니에게 왕진을 왔고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전문 의사의 상담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족들을 대하면서 보여주는 당당하고 격식을 갖추는 성격은 여전했는데 특히 아빠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할머니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단어를 길게 끌면서 눈썹을 치켜 올린 채 이렇게 말했다. 내 사랑스러운 사위. 우리에게는 요즘 며칠 동안 할머니 방에 드나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 수업 시간에 생제롬이 나에게 류보치카와 같은 칼을 데리고 나와 썰매를 타고 오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썰매를 타려고 올라설 때 나는 할머니의 창문 바로 앞 길가를 밀집으로 빈틈없이 깔아놓고 파란색의 농부 외투를 입은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대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노는 시간이 아닌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썰매를 타며 놀다 오라고 내보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날 썰매를 타는 동안 나와 리보치카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특별할 정도로 기분이 매우 좋아 모든 일이나 말 그리고 행동에 매번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우리는 괴짝을 등에 맨 행상인이 줄다름치듯 속보로 길을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크게 웃었으며 우리가 탄 썰매를 따라잡으려고 다 해진 옷을 입은 가두마차의 마부가 고삐 끝을 잡고 휘두르면서 말을 질주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소리 지르며 크게 웃었다. 필리프의 채찍이 썰매의 미끄럼 나무 밑에 휘감기자 그는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말했다. 도무지 되는 게 없군. 우리는 이것을 보고도 배꼽을 부여잡으며 웃었다. 미미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멍청한 사람들이나 이유 없이 웃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리보츠카는 터지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개져서 힐끗 나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우리는 떠나갈 듯 큰 소리로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는데 두 눈에서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으며 웃음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우리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나는 류보치카를 보면서 얼마 전부터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일종의 유행어 같은 비밀스러운 단어를 말했다. 이 단어는 항상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리보츠카에게 멋지게 입술 한쪽을 찌푸려 보이기 위해 입을 막 열려고 했을 때 우리 집 현관문 중앙에 기댄 채 세워져 있는 검은색의 관뚜껑이 내 눈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나의 입은 일그러진 상태 그대로 굳어버렸다. 당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생제롬이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맞기 위해 나오면서 말했다. 할머니의 시신이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는 줄곧 죽음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체험했는데 이를테면 할머니의 시신이 나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사실을 나에게 생생하면서도 불쾌하게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곧잘 슬픔과 혼동되는 습성이 있다. 나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그다지 애달파하지 않았다. 사실 진심으로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문상객들로 가득 찼다. 오직 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도 할머니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녀의 미친 듯이 슬퍼하는 모습은 나에게 형용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다. 바로 그 인물은 다름 아닌 하녀 가샤였다. 그녀는 다락방으로 가더니 문을 잠그고 계속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고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으며 누구의 조언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가 모시던 마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은 그녀 자신도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감정 문제에 있어 진실 같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장 믿을 만한 진실의 증표인 경우가 있다.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회상과 여러 가지 소문들이 거론되고 있었다. 소문은 주로 유언에 관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임종이 임박해서 유언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언 집행자인 이반 이바느이치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할머니가 거느렸던 하인들 사이에서 약간의 동요가 일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누구는 누구에게 속할 것이라는 소문들에 대해서도 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집의 한결같은 소식통인 니콜라이가 6주일 후에 나에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할머니의 모든 유산을 류보치카에게 물려주었으며 류보치카가 결혼할 때까지의 후견인도 아버지가 아닌 이반 이바니치 공작에게 위임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대학에 입학하기까지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았었다. 나는 공부를 잘했으므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선생님들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끼기조차 했다. 나는 암기한 과목을 분명하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즐거웠다. 나는 수학 학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내가 이 학부를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사인, 탄젠트, 미분, 적분 등의 단어들이 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볼로자보다 키가 작은 데다가 어깨는 넓고 비만인 편이었으며 예나 다름없이 여전히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전처럼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때문에 나는 독특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나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건 아빠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얼결에 내가 영리한 용모를 가졌다고 말했는데 나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생제롬은 나에 대해 만족했고 가끔씩 칭찬을 하기도 했다. 나도 이제 그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주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재능을 가진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때면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녀들의 방에 대한 나의 관찰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었는데 내게는 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부끄러워졌고 게다가 바실리에 대한 마샤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어느 정도 관심을 잃었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해야 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나의 이 불행한 정욕을 치료한 것은 바실리와 마샤의 결혼이었는데 바실리의 부탁을 받고 그들의 결혼을 위해 나 자신이 아빠에게 허락해줄 것을 청원했던 것이었다. 젊은 부부가 과자 전반을 들고 아빠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다. 파란 리본이 달린 실내모를 쓴 마샤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우리 어깨에 키스를 했다. 나는 단지 그녀의 머리에서 장미 기름의 향을 맡았을 뿐 아무런 흥분도 느끼지 못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청소년 시절의 결점들을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결점만은 예외였는데 이 결점은 나의 인생에서 더 많은 해악을 가져다주는 운명이 부여된 것으로 바로 잡다하게 해부하며 사색하는 경향이었다. 내가 볼료자의 친구들 모임에 들어가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역할을 자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손님들이 왔을 때 그의 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없이 관찰하기를 좋아했다. 두브코프라는 부관과 대학생인 드미트리 네흘류도프라는 공작이 누구보다 자주 볼로자를 방문하곤 했다. 두브코프는 작달막하지만 강건해 보이는 갈색 피부를 가진 사나이로 나이가 이미 20대 초반을 넘었고 약간 짧은 다리가 흠이지만 꽤 괜찮은 미남이었으며 항상 쾌활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평범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부류가 아니어서 어떤 것에 한번 매료되고 나면 완전히 빠져버리는 특징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견해는 흔히 편파적이고 잘못된 경우가 많지만 언제나 솔직하면서도 매력적이다. 심지어 그들의 편협한 이기주의마저도 무엇 때문인지 용서가 될 것 같고 사랑스러워 보일 정도다. 이런 것 외에도 두브코프는 볼로자와 나에게 이중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군인다운 외모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의 나이였다. 무엇 때문인지 젊은 사람들은 이 나이를 예의 바른 인간의 개념과 혼동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나이 또래에서는 그것을 매우 가치 있게 평가하곤 했다. 게다가 실제로도 두브코프는 이른바 예의 바른 인물로 불렸다. 내가 유쾌하지 않은 단 한 가지는 볼로자가 가끔씩 그가 있는 앞에서 나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내가 누구보다 가장 어리다는 것을 강조해 말함으로써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드미트리는 잘생긴 편은 아니었다. 그의 작은 회색 눈이나 높지 않은 되박이마 그리고 균형 잡히지 않은 긴 손이나 발은 미남자의 외모라고 할 수 없었다.
그의 외모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라곤 훤칠하게 큰 키와 부드러운 피부의 얼굴과 아주 고르고 건강한 치아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얼굴은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면서도 변화무쌍한 눈동자로 인해 더욱 독특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아이가 분별 없이 미소를 짓는 표정을 보여주곤 했다. 따라서 누구든 이런 특징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는 무척 수줍어했는데 온갖 사소한 일에도 귀미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의 수줍음은 나의 것과는 유사하지 않았다. 그는 상기되면 될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더 결연함을 보여주었다. 마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가 두브코프나 볼로자와 아주 친한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기회를 통해 그가 그들에게 합류하게 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 각자의 성향은 아주 철저하게 달랐다. 볼로자와 두브코프는 마치 진지한 고찰이나 감수성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이와 반대로 드미트리는 이런 것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열광자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철학적인 문제와 감정에 대해 고찰을 제기하며 거론하곤 했다. 볼로자와 두브코프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갑자기 몇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거나 두 사람이 동일한 한 여자나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드미트리는 그들이 그에게 어떤 빨간 머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언급하기라도 할 때면 항상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냈다. 볼로자와 두부코프는 자신들의 친척들을 좋아하면서도 종종 그들에 대해 야유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들과는 반대로 드미트리는 그가 어떤 황홀경에 빠졌을 정도로 숭배하고 있는 그의 아주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점을 약간이라도 암시하면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격분했다. 볼로자와 두부코프는 저녁 식사 후에 드미트리를 남겨두고 어디론가 나갔는데 그들은 요즘 드미트리를 빨간 아가씨라고 불러댔다. 드미트리 네흘류도프 공작은 처음부터 그의 외모가 풍기는 인상만큼이나 자신의 이야기로서 나를 놀라게 했다. 그의 성향에서 나 자신과 비슷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나에게 준 느낌은 우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재빠른 시선의 움직임이나 확신에 찬 음성, 그리고 거만한 외모가 내 마음에 전혀 들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못마땅했던 것은 그가 보여준 극도로 무관심한 태도였다. 나는 자주 대화하는 도중에 그에게 반박하고 싶어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의 거만함에 대한 응징으로 그와의 논쟁에서 이기고 싶었는데 그가 나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영리하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줍음이 나를 제어했다. 내가 저녁 수업이 끝난 다음 평소 하던 대로 볼로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볼로자는 소파 위에 발을 올린 채 넙주 엎드려서 손으로 턱을 괴고 프랑스 소설을 읽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기 위해 고개를 잠깐 저들더니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의 이런 행동이 내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다. 그의 시선에는 왜 내가 여기에 또 왔냐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았고 재빨리 머리를 숙인 동작에서는 자신의 시선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감정을 나에게 감추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런 극히 사소한 동작 하나까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 성향은 이 나이대의 내 성격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었다. 나도 책상 쪽으로 다가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책을 읽기 시작하기에 앞서 하루 종일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가 서로에게 아무런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는 것이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다.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는 집에 있는 거야? 모르겠는데. 근데 왜?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는 나는 책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다. 나와 볼로자는 단둘이 있을 때면 눈을 서로 맞댄 채 몇 시간이고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 제3자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만 하면 우리는 재미있는 온갖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나치게 많이 알거나 지나치게 조금 안다는 것은 상호 간의 접근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였다. 볼로자 집에 있는가? 두부코프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집에 있네.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서 다리를 내리면서 볼로자가 말했다. 두부코프와 드미트리가 외투와 모자를 쓴 채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때 볼로자? 극장에 가지 않겠나? 아니, 나는 갈 시간이 없는데. 볼로자가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어이, 뭘 아직까지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함께 가세. 하지만 난 표도 없는걸. 극장 입구에 가면 표야 얼마든지 있네. 기다리게. 내가 지금 바로 오겠네. 볼로자는 애매하게 대답한 다음 어깨를 으쓱하며 방에서 나갔다. 나는 두부코프가 초대했던 그 극장에 볼로자가 무척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마침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가 방에서 나간 것은 집사에게 다음 달 용돈을 살 때까지 오루브를 빌리기 위해서였다. 잘 지냈나 외교관? 두부코프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볼로자의 친구들은 나를 외교관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어느 날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어쩐 이유에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머니가 우리의 장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볼로자는 군인이 될 것이고 나는 외교관이 되어 검은 연미복을 입고 머리를 숱하게 벼처럼 넘기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견해로는 이런 머리 모양이 외교관의 명칭에 적합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볼로자, 이 친구는 어디 간 거죠? 드미트리가 나에게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볼로자가 왜 나갔는지 그들이 그 이유를 알아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굴이 붉히며 대답했다. 아마도 그 친구 돈이 없는 모양이지. 그렇지? 외교관? 그는 나의 미소를 해석하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은 나도 돈이 없는 걸. 두부코프. 자넨 있나? 어디 한번 볼까? 두부코프는 지갑을 꺼내더니 자신의 짧은 손가락을 지갑 속에 찔러놓고 몇 개의 돈전들까지 아주 꼼꼼히 세기 시작했다. 이것은 5코페이카이고 이것은 20코페이카이고 이게 다란 말이야? 그가 손으로 우스꽝스러운 제스처를 하면서 말했다. 바로 그때 볼로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자, 어쩔 텐가? 갈 건가? 안 가겠네. 자네 참 우스운 친구로군. 돈이 없으면 없다고 왜 말하지 않았나? 만일 가고 싶으면 내 표를 가지고 가게.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럼 자넨 어쩌고? 이 친구는 자기 누이의 특별석으로 가면 돼. 두부코프가 말했다. 아니, 나는 가지 않겠네. 어째서? 자녀도 알겠지만 나는 특별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않네. 왜 그렇지? 난 어쩐지 어색해서 좋지가 않아. 또 그 진부한 소리라니. 자네가 그곳에 가면 모두 좋아할 텐데. 어째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인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우스운 일 아닌가 친구?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내가 원래 수줍음을 타는 인간인걸. 내가 확신하는데 자네는 세상을 살면서 한 차례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적이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매번 그렇다네. 그는 이 순간에도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자네의 수줍음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자네는 알고 있나? 그건 자존심의 과잉 때문이지. 두부코프가 감싸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자존심의 과잉이라니. 아픈 곳을 찔린 드미트리가 대꾸했다. 사실은 그 반대지. 내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이 너무 결핍되어 있는데 기인한 거야. 난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한다네.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따분하고 불쾌한 인간이라는. 볼로자, 어서 옷을 입게나. 두부코프가 볼로자의 어깨를 흔들더니 그의 프로코트를 벗기면서 말했다. 이그나트, 도련님 옷을 입혀주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자주 드미트리가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두부코프는 그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트랄랄라, 트랄랄랄라. 그가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자네 그렇게 딴전 피우지 말게. 내가 자네에게 수줍음이 결코 자존심에서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네. 드미트리가 말했다. 만일 우리와 함께 극장에 가면 증명한 것이지. 나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은가. 그렇다면 여기 남아서 이 외교관에게 입증해 보게나. 우리가 돌아오면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겠지. 내가 증명하지. 다만 빨리 돌아오기나 하게. 드미트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반박하며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자존심이 강한가요? 그가 내 곁으로 다가와 앉으면서 물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꽤나 당황하여 곧바로 그에게 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현명한가를 그에게 증명할 기회가 왔다는 생각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에 빨간 점들이 달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 생각에는 자존심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드미트리가 약간은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물었다. 자존심이란 자신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말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시인하지 않고 있죠. 난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보다 현명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당신 역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먼저 말하겠는데 나는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설마 그럴 리가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드미트리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물었다. 그야 진심이죠. 내가 대답했다. 바로 그때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문득 스치듯 떠올랐고 나는 곧바로 그 생각을 이렇게 언급했다. 내가 그걸 당신에게 증명해 보이죠. 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가치가 있고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옳은 것이죠.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만족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드미트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지금까지 당신이 이렇게 똑똑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선량해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칭찬은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에도 그렇듯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는 칭찬의 달콤함에 빠져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것처럼 느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온갖 상념들이 빠른 속도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우리의 대화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존심에 대한 해석에서 사랑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고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우리는 토론이 제3자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내용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도 그 토론은 모두 막연하고 편파적인 내용이었지만 우리에게 그 토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었다.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화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이 금선에 살짝이라도 닿기만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곧바로 공명을 찾은 것이었다.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금선들이 서로 상응하는 공명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더욱 만족스러웠다.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온갖 생각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 다 언급하기에는 우리 두 사람이 가진 시간과 어휘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와 드미트리 네흘류도프 사이에는 아주 이상하면서 꽤나 유쾌한 관계가 맺어졌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둘만 남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구석진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모든 것을 잊은 상태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토론에 열중하곤 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해, 예술에 대해, 근무에 대해, 결혼에 대해,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주 황당한 것이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떠오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황당한 것들은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황당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뇌리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이유 중 하나로 젊은 시절에는 아직 현명함을 존중하며 그 현명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시절에는 인간 영혼의 모든 힘이 미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 미래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지 않은 채 행복의 가능성을 가상한 희망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면서도 생생하고 매력적인 형태들을 취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미래의 행복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공유한다는 상상은 이미 이 연령층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우리 대화의 주요 주제들 중 하나는 형 이상학적인 고찰이었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제기되고 이 모든 생각이 점점 더 추상적으로 변해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표현할 가능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도의 애매함에 빠지게 되면서 원래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하려고 했으면서도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순간들을 좋아했다. 나는 사고의 영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에 올라 갑자기 사고의 모든 무한성을 깨닫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순간을 좋아했다. 언젠가 한 번은 마슬레니차 기간이었는데 드미트리는 온갖 향락을 즐기느라 너무 바빴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집을 방문하면서도 나와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그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모욕을 느끼게 했는데 나는 그가 또다시 거만하고 불유쾌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와의 교류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착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슬렌차 이후에 처음으로 그가 다시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했을 때 나는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위층으로 올라와 버렸다. 한 15분쯤 지나 누군가가 교실의 문을 열었고 드미트리가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당신을 방해하는가요? 그가 말했다. 아니요. 내게는 진짜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본로자의 방에서 나갔죠?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난 이미 그런 것에 익숙해 있어서 당신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순간 나의 울화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내 눈에는 다시 드미트리가 착하고 사랑스러운 인간으로 보였다. 아마도 당신은 내가 왜 그 방에서 나왔는지 알고 있겠죠. 내가 말했다. 어쩌면. 내 곁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그가 대답했다. 만약 내가 그 이유를 추측했다 하더라도 왜 그랬는지는 말할 수 없죠. 당신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말했다. 내가 말하죠. 나는 당신에게 화가 났기 때문에 그 방에서 나왔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가 분해서였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난 내가 아직 많이 어리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항상 걱정하고 있죠. 우리가 왜 친해졌는지 당신은 알고 있죠. 그는 나의 고백에 대답하면서 선량하고 영리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내가 더 오래 사귀었던 사람들이나 나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좋아할까요? 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렸어요. 당신에게는 놀라울 정도의 극히 드문 특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솔직함이죠. 그래요. 난 언제나 내 스스로 고백하기 부끄러운 것들을 말하곤 하죠. 내가 단정하듯 말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죠. 그래요. 하지만 한 사람을 믿기 위해서는 그와 완전히 친해져야겠죠. 그런데 나와 당신은 아직까지 친하지 않은 건가요? 니콜라스, 우리가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당신이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해도 될까요? 내가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생각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로에게 전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 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생각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그런 저열한 생각들이 있죠. 지금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알고 있어요, 니콜라우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미소와 함께 손을 비비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이것이 우리 두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우리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든 걸 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무한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한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어때요? 그렇게 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런 일을 실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다. 카를은 모든 애착에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하나는 자신을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키스를 하고 후자는 뺨을 내민다. 이것은 매우 정당한 이야기다. 우리 두 사람의 우정에서 나는 키스하는 쪽이었고 드미트리는 뺨을 내미는 쪽이었지만 그도 나에게 키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동등하게 서로를 좋아했는데 상호간에 잘 이해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그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내가 그를 따르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다.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드미트리의 영향을 받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사고 성향에 동화되었다. 그의 사고 성향의 본질은 선행의 이념에 대한 열광적인 숭배였으며 인간의 사명에 대한 신념은 점차적으로 진보해 간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내게는 모든 인류를 교정하고 모든 결점과 불행을 없애는 일이 실행하기 쉬운 것처럼 여겨졌으며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모든 선에 동화시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쉽고 용이한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청년 시절의 이런 고상한 상상들은 무서운 것이 되었다. 그 공상들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